제가 지금 이런 인공지능을 교육의 격차 해소에 이제 중심을 뒀던 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를 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과 약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아니면은 또 상향 평준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이제 동료 선생님들하고 한 1년 반, 그러니까 3.5 버전 나오면서부터 4.0 나오고 4.5 터보 나오고 옴니 나올 때까지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매주 만나면서 매주에 한 3시간, 4시간씩 토론을 하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인공지능이 뭘까라고 정리했던 정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우리가 의인화하지 말자. 인공지능은 말하는 책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인공지능은 말하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내 옆에 와 있다. 대화를 잘하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눈물 속에 희망을 찾아요. 작은 손을 잡고 같이 노래하자. 예, 이제 끝까지 들으면 뭐 좋지만 약 한 2분 되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그 챗GPT가 가사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어떤 이제 그 나눔 그 복지기관이죠. 나눔재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챗GPT에게 가사를 만들게 하고 노래를 만들게 하는 뭐 순노 AI한테 노래를 만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수의 교육 박람회 때 선생님이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서 뭐 입상을 한 뭐 이런 게 뉴스가 됐었죠. 이 순노 AI를 가지고.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동료 선생님들과 결론을 내렸던 게 패턴이다. 패턴. 예.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음악의 몇 소절이 창의적이고 몇 소절이 패턴일까라고 물어보니까 음악의 대부분이 네 소절 정도가 진짜 창의적인 거고 나머지는 패턴 뒤집기, 패턴 이어붙이기, 패턴 뒤집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공학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패턴이니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 AI가 세 번의 충격이 있었죠. 그 세 번의 충격이 가장 첫 번째 충격이 1997년도에 카스파로프가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는데 딥블루한테 졌어요. 이때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이세돌이 2016년에 졌던 거 그리고 이제 챗GPT의 등장 요 세 번의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티브를 삼았던 게 학생의 교육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모티브를 삼을 때 이게 이제 카스파로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세계 챔피언인데 세계 2위 하는 사람하고 바둑을 둬요. 그러니까 체스를 둬요. 체스를 두는데 4대 0으로 이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 사람이 제안을 해요. 당신도 인공지능을 쓰고 나도 인공지능을 써보자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을 쓰고 다시 대결을 하니까 3대 3이 됩니다. 실력이 똑같아지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하는 2021년도에 나왔던 논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회를 열어요. 대화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1등하는 조합이 어떤 걸까라고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1등한 조합이 약한 인간. 그러니까 전문가 체스 집단이 아니라 일반 체스를 두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기계. 그러니까 아주 좋은 AI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몇 달 갖고 온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더 나은 프로세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뛰어난 사람들. 요 사람들의 그 조합이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약한 인간일지라도 기계를 AI를 더하면은 그 AI를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좋은 프로세스를 낼 수 있구나. 1등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결론들을 냅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론이라는데 인공지능이 엘리베이터와 같다. 어린아이와 똑같이 엘리베이터 여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올라타면 어디까지는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IQ 50이나 IQ 300이나 똑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못 알아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바둑 공부를 하는 법, 뭐 신공지능이라고 나와 있죠. 신공지능이라는 분이 신공지능이라는 이제 우리 신진석 구단이죠. 남들이 10년 배울 거 3년 정도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스터했을까라고 보니까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서 실력이 급상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냈던 게 그럼 인공지능을 가지고 아이들의 실력을, 그러니까 보편적인 보통의 아이들이 뭐 심하게 말하면 수학 포기자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멜리치 학습법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붙일 때 우리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학습법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알고 학습법 아니면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붙일 때 그게 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가 자기 전문 영역에 인공지능을 LLM 모델을 붙였을 때 그 학습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력의 향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멜리치 학습법을 사용했고,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인공지능을 어시스턴트, 비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를 시키고 자동화해서 갖고 오게 하는, 비서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들을 인공지능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장돼요. 오그먼트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의 지능이라든가 자기의 사고의 프로세스의 한 군데를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카스파로프의 논문에 보면은 AI1, AI2, AI3라고 얘기를 합니다. AI1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고 AI2가 오센틱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창의지능,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선생님들이니까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과 AI1과 AI2와 AI1이 싸움이 있고 여기서 AI1이 이기면은 뭐 이제 디스토피아가 되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논문에 보면은 AI3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I3는 AI1,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고 오센틱 인텔리전스,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그 창의성에 AI1을 탑재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새로운 신인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확장돼 어그먼트 인텔리전스로 가는 것들을 목표로 잡아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이다 그러면 개념학습, 원리학습, 완전학습, 자기주도학습, 개인화학습, 뭐 학습의 전이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 부족해요.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학습 코치가 개입을 해서 선생님이 개입해서 가르칠 때 2%가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AI가 그 역할을 해주면 안 될까라는 거가 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에 이제 들어갔던 것,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AI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할루시네이션도 있었고 최근에 4.0 옴니 버전까지 들어오면서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4.0을 쓰면서 우리 학습 프로세스에다 어떻게 붙일 것이냐, 학습 프로세스를 먼저 연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든 게 패턴이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의 사고나 우리의 인지 구조가 다 패턴이라고 보는데 그 패턴 중에서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학습 프로세스에 전이시켜가지고 수학에서 배운 학습 프로세스를 또 사회, 국어, 다른 과목도 전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빅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딥 러닝을 할 때도 똑같은데 입력, 일레벌레이션, 출력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가 메타인지에서 프랑스의 알랭드 모알이나 페로스타인 같은 이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메타인지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입력에서 펑셔널한 기능이 있어요. 8가지 정도. 그 다음에 처리에서 13가지 정도의 펑셔널한 이 펑션이 있어요. 기능이 있다라는, 메타인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에서 7가지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패턴에서 이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수학을 하거나 국어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챗GPT를 기반으로 마이GPT를 만드는데 메타인지 오류 검사봇. 그래서 13가지, 8가지, 13가지, 7가지를 부모님들이 다 알아요. 아이들의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는데 근데 구조화하지는 못하죠. 근데 그 구조화하는 작업을 메타인지 오류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프 뭐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학습시킬 때는 이런 곳에서 학습에서 보충을 하고 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었듯이 이게 인식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능에서 문제가, 그 펑셔널한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으로 들어갔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10단계가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뭐를 할 때도 다 10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주입, 그 다음에 개념, 이치, 원리, 분석, 연결, 확장, 통찰, 전이,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인데, 이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잘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GPT를 갖고 학습을 시키자. 근데 GPT를 갖고 학습시키는데 아까 프롬프팅만 갖고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모아놓은 게 지침이라고 합니다. 지침. 그래서 인스트럭션인데 커스터마이징 된 GPT를 따로 만드는 거죠. 인스트럭션인데 그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기술에 맞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른 API를 꽂는 액션, 그러니까 스키마 코드를 꽂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만들어서 멜리치 학습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만들고 기본적인 그 질문하는 법들을 만들고 여기 이제 제가 만들었던 앱입니다. 앱에서 멜리치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앱. 그래서 앱에서 22가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쓸만한 거 한 22가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GPT-4 옴니 버전 들어오면서 이 버전이 무료 사용자도 다 쓸 수 있게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20불 정도 내고 GPT 플러스 쓰면서 이걸 쓰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옴니 버전에서 다 오픈해 버린 겁니다. 그 GPT사 우리 오픈 AI에서.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을 위한 또 업무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보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한 200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자. 그다음에 프롬프트 사용법을 알려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이 만드는 방법은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멜리치 매스 솔버라는 건데 수학봇이에요. 수학봇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스 솔버가 가능하게 됐던 거는 계산기 같은 그러니까 수학을 계산하는 인공지능을 하나 더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창의재단에서 만든 API를 하나 더 붙이고 그래가지고 요 멜리치 매스 솔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업을 했고 아까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물어보고 10단계로 물어보는 이제 그 질문들을 놔두고 10단계로 좀 물어보게 했고 요런 커스텀 GPT를 만드는 과정은 지침, 내지식, 그다음에 실행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논리수학 영역, 그다음에 언어 영역, 통합교과 영역 요 세 가지를 나눠줬고 그 학생들을 수업해 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고 이제 부담 없는 질문 이게 가장 컸습니다.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질문을 할 때 우리나라 아이들은 샤이하기 때문에 뭐 질문할 때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 없이 끝까지 질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재밌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또 이제 수업하는 법을 또 다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법. 선생님이 환경을 모르고 컴퓨터를 모르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법인데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요 안에서 얘기해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선생님이 스스로 공부해 가시면서 본인들이 학생들과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는 이런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논의에서는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그러니까 중요한 그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 교사들의 가르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학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르치는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우는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